설을 맞이해서 특집 코너를 따로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특집스러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0년에 경제소는 드물게 베스트셀러 1위를 했었습니다. 그죠? 예. 그 이후 7년간 1위가 없으세요. 아니, 1등 하려고 책 쓰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베스트셀러 나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 겁니다. 다음 베스트셀러는 저희 뉴스 공장의 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도 교수님 영입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하는데 혹시 연락 온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예.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요.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연락 주시더라도.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연락 자체가 없었다? 예. 근데 선거 때만 되면 한 번씩. 연락 주시더라도 안 할 겁니다. 예. 아, 그래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연락을 하더라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정치나 정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책 베스트셀러 1호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이 와도. 그래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사다리 걷어차기, 이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벌써 14년 전인데. 제가 좀 무식하게 정리를 해보면, 당시 내용이 뭐냐면, 선진국들이 자기들끼리는 부자가 되려고 보호무역을 했는데, 후발주자들이 그러려고 하면, 계속 가난한 상태로 자기들 시장 역할이나 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약하면.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시 강력한 보호무역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냐.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얘기를 다 하죠. 무슨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규정해서 35% 관세를 매기겠다. 멕시코하고 국경에 담싸야 되니까 멕시코 제품에 20% 관세 내리겠다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이 세계 무역기구 회원에다가 멕시코하고는 나프타 조약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미국 경제 구조가 대부분의 자기들 소비 제품을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이나 무슨 나이키 신발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자동차 같은 거는 멕시코에서 많이 만들어 오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미국 기업들부터 우선 손살에 칠 거고 미국 소비자들도 갑자기 아이폰 가격이 30% 뛴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호무역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긴 가겠지만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프로파간다지 실제 말하는 만큼 그만큼의 큰 변화는 없을 거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있겠죠. 우리나라는 미국뿐이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한마디로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협상 시작하면 또 그것 때문에 온갖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거고 또 중국하고 지금 또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또 무역 제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다못해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런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미 사실 상당히 허약하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얼마나 허약한지 이제 정부 발표하고 민간의 분석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시기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정도로 안 좋은 건지 제가 이제 경제 바보거든요. 좀 쉽게 이 정도로 안 좋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다 뭐 상대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어 뭐 못하는 나라하고만 비교하면 아직도 그래도 뭐 2, 3%라도 성장하니까 네. 뭐 1%도 못한 나라들인데 거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게 문제가 이게 저성장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특히 그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구한 그 개방이라던가 자유화 정책들이 제 의견으로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미 경제가 저성장, 고불평등 이런 체제가 고착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뭐 돈 조금 풀고 규제 조금 완화한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체질 자체가 이제 약화가 된 겁니다.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예. 방금 IMF 이후 이제 계속 우리 경제가 약화되어 왔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에 노선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어떤 그 노선에 문제가 있었고 예.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IMF의 강요도 있었고 이제 그런 그 두 정부 때부터도 이미 그런 기미가 보였지만 이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이러면서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국내 경제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완전히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 금융자본을 포함한 이제 단기 부동주주의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계속 이윤 많이 내고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많이 해가지고 주가 올려서 우리 돈 벌게 해달라 이런 압력을 계속 증가시키니까 기업들이 점점 이 장기적 투자를 못하고 또 이윤을 많이 내려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을 엄청 많이 쓰면서 노동자들 임금을 그런 식으로 깎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권을 계속 약화시키니까 비정규직 착취하기는 더 쉬워지고 그리고 또 시장 자유화한다 해가지고 유통업 같은 거 자유화하니까 중소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또 어려워졌단 말이죠. 네네. 소위 골목 상권. 네. 그렇죠. 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상대적인 저소득층들이 소비 성향, 그러니까 자기 번 돈에서 어느 만큼 어떤 비율을 소비하느냐 이런 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돈이 없어지고 위에 절대액으로는 훨씬 많이 쓰지만 비율로 보면은 돈을 많이 안 쓰는 고소득층이 자꾸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수요도 또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또 그렇게 되니까 자꾸 팔 때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투자 둔화라던가 이런 걸로 악화돼가는 성장이 더 감속되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하.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만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에다가 시장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들 입장에서야 단기간의 이익을 보는 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단기간의 이익에 집중하고 노동자 권리는 약화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소비자는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더더욱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재투자는 안 하고 그래서 이게 경제가 선순환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활력을 잃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불평등은 늘어나고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네. 정말 창피한 통계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면.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1995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 이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에다가 OECD 평균 3배, 노인 자살률은 4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이게 전문 용어인데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 그러니까, 예. 대기업이 돈 벌어야 중소기업도 벌고 소비자도 번다. 이런 논리인데, 예.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부터 잘 되게 밀어줘야 된다. 이게 기조였거든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되는 구조가 있고 안 되는 구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조는 대기업들이 돈 벌면은 투자하고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고 이래서 국내에서 돈을 돌리는 것보다는 배당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래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주들의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 다 그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뭐 하나도 안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그게 과연 충분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돌아가는 거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그걸 극복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가지고 계속 경기를 진작시키는 노력을 이명박 정부 이후 집중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가 참 좀 마약 같은 거라 우선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 좋은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자꾸 경기 부양하는 방식을 쓰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된 나라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부동산 띄워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띄워. 이제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경제가 잘 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갑자기 국제 경제가 냉각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을 때 그런 걸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체질이 잘 돼 있는데 밖에 조건이 안 좋아요. 순간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경제가 시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좀 각도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여기서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건이 삼성물산 제2모직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다.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라든가 승계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냥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시기에 정치적 이슈는 빼고 경제적 관점에 보시기에 이 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쟁 구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삼성이 지금 하는 짓이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삼성 반대편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시는데 삼성 반대편이라는 게 지금 누구예요? 국제금융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이 좌절돼가지고 삼성에 대한 외국 금융자본의 영향이 더 세졌다면 저는 그건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지금 싸우는 거는 이게 이씨 거냐 정씨 거냐 아니면은 주주 거냐 이건데 저는 그 기업들이 이씨 것도 아니고 정씨 것도 아니고 외국 주주 것들도 아니고 국민들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에 세금 내가지고 기업 보조금 주고 또 수입 규제해가지고 나쁜 물건 사서 쓰고 또 노동자들 지금도 하지만 큰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이런 기업들인데 그거를 지금 이씨 거냐 주주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이런 일에 개입을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개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이번 사건 같으면 이 씨의 편을 들어주는 대신에 삼성이 국민 경제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라. 삼성의 경우에는 노조 인정해라. 산재 노동자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을 어떻게 국민 경제에 그 도움이 되게 할까 하는 거를 그런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조건을 내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그 나중에 은퇴하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개입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삼성을 바꿔서 국민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거를 그냥 최순실 씨 딸 말 사주고 이런 거 해주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말 사주고. 아니 이건 정말로 네.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제의 관점에서만 보기에도 너무 아까우신 거군요, 이게. 겨우 말 사줬구나. 그렇죠. 예. 그 교수님 관점은 훨씬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얻어낼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너희 편 들어줄 테니까 이런 거 해가지고 노동자 처우 개선하고 국민경제에 더 공헌하고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더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 내걸 수가 있었는데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그래 그때 해준다. 알고 보니까 그 조건이라는 게 최 여사 딸 말 사줘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청나게 천박한 건데. 무너질 일이죠. 이 교수님 관점이 신선한 것이 이제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사안 많으시죠. 네. 이 사안을 이제 진보 진영식으로는 아무래도 선악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보지도 않으시고 예. 또 보수 진영에서는 오로지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는데 그렇게 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이제 진보 보수 진영 양쪽에서 선거 때 되면 이제 우리 편인지하고 자꾸 부르는 거죠, 교수님을. 그런데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재벌 해체 이런 구호에도 이제 바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데, 근데 이런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그런 재벌들이 커가는데 국민들의 희생이나 노력이 있는데 그걸 재벌들은 자기들 걸로 사유화해버렸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예. 네, 국가적 혜택을 입었는데 그 혜택의 결과를 사유화해버렸단 말이죠. 이 정격 유착의 고리는 그러면 교수님 해법으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가 발을 잘못 내디딘 게 재벌 개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개혁이라는 게 국민과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돼야지 주주를 위한 개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분들이 생각하는 재벌 개혁이라는 거는 왜 이 시내 5%밖에 안 갖고 있는데 막 복잡한 소유구조 만들어가지고 네네. 마치 자기들이 50% 갖고 있는 것처럼 통제해 이거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바꾸면은 결국 뭐예요? 힘을 얻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과 노동자들이 아니라 외국의 금융 자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 정경유착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런 걸 이제 잘 해결한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 보면 결국 필요한 거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거기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가 1년에 돈을 얼마 벌어서 소득세를 얼마 냈나 물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가르쳐주지만 그런 걸 다 볼 수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세가 투명하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 정책이 도리어 옛날처럼 이렇게 무슨 계획도 있고 아주 명확히 있고 이걸 또 국회나 국민들이 잘 감시할 수 있으면 사실 특혜를 준다는 게 힘들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대통령이 재벌 총수 만난 다음에 그 면세 좀 한 2억에 더 열어주지 하면은 그게 확 바뀐단 말이에요. 네, 말도 사주고. 그래서 정책이 투명해야 되고 그를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이 약화돼야 되고 국회와 국민의 힘이 강화돼야 되죠.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사실은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다른 나라 예를 봐도. 그럼요. 뾰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경 유착을 없애자고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 200~30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을 다 200~300명 고용하는 기업을 이하로 고용하는 기업으로 쪼개자.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200~300명 되는 기업 가지고 자동차 수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대기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쓰되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가 있어야 되고 그 정부가
정경유착이 안 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소환권을 갖는다던가 대통령 권한을 약화시키고 뭐 검찰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의 균형을 바꾸면 그런 것들이 많이 해결이 되죠. 알겠습니다. 지금은 뭐 견제할 권력이 없으니까요, 실제로. 예. 그 힘을 오로지 아주 소수의 권력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지금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거기서 그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뽑고 그 사이에는 잊어먹자 이런 게 아니라 이번 우리나라 너무나 그 훌륭한 에너지를 보여줬잖아요. 국민들이 나가가지고 진짜 길에서 추운데 촛불 들고 해가지고 정치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말하자면 승화가 돼가지고 제도화가 돼야지 이렇게 한번 하고 뭐 그다음에 누구 대통령 하나 뽑으면 그 사람이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촛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교수님 관점에서 이번에도 경제적 관점에서 이 민주주의가 이제 경제적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경제적 민주주의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민주주의 하면 아까 말한 주주 권력 강화를 통한 재벌 개혁 그게 핵심처럼 돼 있는데요. 네. 저는 복지국가 강화하고 노동권 강화가 진정한 경제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원래 자본주의라는 거는 내지는 시장주의라는 거는 1원 1표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견제하자고 만든 게 민주주의입니다. 예. 시민이면 아무리 돈이 없고 힘이 없어도 한 표 똑같이 재벌 총수하고 같은 한 표가 있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진정한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힘없는 사람들의 힘을 더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더 자신을 갖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경제학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나라 지금 복지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일어난 얼마나 나쁜 현상들이 많습니까? 아까 자살률 얘기도 했지만 뭐 저출산 문제라던가 고용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핀란드, 네덜란드 이런 나라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비정규직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복지국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자들도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동권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임금 물론 정규직보다 잘 못 받고 대우를 많이 못 받지만 최소한의 대우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돼야 진정으로 경제가 민주화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지금 재벌들 힘 약화시키는 게 경제 민주화가 아닙니다. 맞물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재벌 힘이 워낙 강력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 막고 있기도 하니까요. 예. 그렇죠. 예. 바로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4대 노동 개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일부는 좋은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노동자들 힘 약화시켜가지고 그냥 힘센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런 그렇죠. 개혁이거든요. 예.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이게 경제 민주화가 되려면은 복지국가가 강화되고 노동권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삼성이 이런 큰 회사 이사회에 노동자들이 선임한 이사도 한두 명이면은 또 따돌리면 그만이니까 대여섯 명 앉아 있고 그러는 게 진정한 경제 민주화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한 것 같은데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것 정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학자로서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제가 하는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영화 평론가가 감독된다고 영화 꼭 잘 만들겠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물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학자가 절대로 정치에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제 개인의 능력을 판단할 때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직접은 안 하셔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만한 후보는 눈에 안 띕니까? 마지막 질문인데. 하도 선거 대선 시즌에 다가가서 제가 갑자기 네, 아니 뭐 개인적으로 도와준다는 것보다도 제가 뭐 여기저기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강연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뭐 그거를 갖다가 쓰시는 거는 뭐 그 각 후보들의 뭐 맡겨야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교수님. 예. 저희가 좀 자주 연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시간이 맞으면 해야죠. 예. 시간을 서로 맞추죠. 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네. 자, 에이스 시간인데, 이거 또 광고부터 해야 됩니다. 네. 상품 드리는데, 20년 전통 식품명가 주식회사 사옹원에서 온라인 상품권,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DMCK에서 아크 앰플 키트,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IoT 스마트홈 온수매트, 두고두고 보고 싶은 책 길벗 어린이에서 그림 도서 세트, 이태리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증정권을 드리는데 이걸 받고 싶은 분들은 내가 왜 선물을 받아야 되는지 딱 한 줄로 보내달라고. 두 줄 넘어가면 저 읽지 않습니다. 한 줄로 보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몇백 통을 쏟아졌어요. 역시 선물의 힘이 세군요. 네. 얄팍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가 셋입니다. 네. 문장은 짧고 힘이 있어요. 넷이 되게 해달라는 건가요? 너무 졸려요. 예. 제가 김어준 닮았어요. 네, 이런 거. 36년 모쏠이에요. 네. 제가 할 바가 아니죠. 저는 할머니입니다. 야, 이런 거 느낌 하고 옵니다. 저는 비슷한, 문자로. 저는 산모입니다. 네.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적인 오늘의 문자는 저는 초등학생입니다. 지나치게 성숙해 학생! 지나치게 성숙해. 그만 들어요. 네. 그리고 선물, 아직 저희가 너무 문자가 계속 오기 때문에 아직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연락을 먼저 드려요. 방송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왜 선물 안 주냐고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절대 선물 못 받습니다. 항의를 하는 순간 당첨됐더라도 삭제돼요. 예, 항의 전화 제발 하지 마시고. 네, A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안 특집인데 특집스러운 유일한 코너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예. 이 코너는 말이죠. 저희가 파일럿 코너입니다. 오늘 한 번만 하고 사라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한국학 플러스 북한학 전문가이신데 이름도 남재구인데 키는 거의 2m입니다. 거의. 그런데 태어나길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공부는 호주에서 했으며 그리고 지금은 15년째 한국에 있는데 얼굴은 하얗습니다. 남재구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장장. 네. 예,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러려고 한국에 왔나 생각 들었어요. 꽤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한 번 터뜨려가지고 안 돼요, 고정이. 자, 잠깐 본인 소개를 하자면? 뭐, 예,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계속 한국에서 살아왔고 뭐 여기저기서 일했습니다. 요즘 그 법무부에서 그 법률사무소에서 일합니다. 그 이름을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네. 네. 법무법인 충전에 근무합니다. 네. 제가 변호사 아닌데도 뭐 변호사들을 그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키가 얼마예요? 194입니다. 네덜란드 사람들 왜 이렇게 크죠? 우유와 치즈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아니, 우유 치즈야 서구에서 다 많이 먹잖아요. 이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정말 많이. 1년에 한 20kg 정도? 20kg.
최소한. 최소한. 아니, 그래도 우유하고 치즈를 다들 서양에서는 많이 먹잖아요. 특별히 많이 먹어요? 네덜란드는? 네덜란드 특별히 많이 먹고 그리고 특별히 맛은 있어요. 특별히 맛있다? 특별한 과학적 근거가 아닌데 보니까. 정말 커요. 그죠? 본인이 197요? 194입니다. 194인데 그렇게 큰 건 아니죠. 네덜란드에서는. 그 세계 평균보다 뭐 10cm나 이상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나치게 커요. 지나치게. 맞아요. 지하철 탈 때 저도 지나치게 크다고 생각해요. 자. 마을버스, 특별히 마을버스 탈 때도. 자, 저희가 이분을 모시고 파일럿 코너를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네덜란드, 유럽에서 태어났고 호주에서 살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시기 때문에 한국 부인이 있으신 거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자기야. 듣고 있지? 안녕하세요, 자기야. 평상시에 부인이 저희 방송을 잘 들으십니까? 와이프가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듣고 있습니다. 훌륭한 시민이네요. 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 코너는 뭐냐면, 한국 이름이 남재구시고, 그럼 네덜란드 이름은 뭡니까? 요코 스베츠로트. 그 네덜란드 발음이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요코 스베츠로트. 그냥 남재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죠. 네, 남재구 씨. 이거 이제 한국에 등록된 이름은 정식으로 그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냥 지난 15년 동안 계속 써왔는데, 형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 명함을 보시면, 위에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재구가? 남쪽 남이고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하멜 표류기 아시죠? 하멜 표류기.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 보고 남시 성을 불러주었어요. 남쪽에서 왔다고? 남쪽에서 왔기 때문에. 저도 네덜란드 사람이라 남시. 재구는 뭡니까? 그 재구는 제 영어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서요. 자커는 재구라고 부릅니다. 야곱. 우리는 야곱으로 번역하는데 그걸 발음 읽는 대로 재구로 하셨군요. 네. 제주제 그리고 옥돌 구슬구. 궁금하지 않고요. 자, 재구 씨. 저희가 이제 남재구 씨와 함께 하려고 하는 코너는 뭐냐면 완전 이방인도 아니고 경계에 계신 분이죠. 경계란 말은 알죠. 네. 보도. 경계 위에 서 계신 분인데 이 경계인의 눈에 보기에 한국이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연애 프로에는 이런 거 많았는데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한국 정당이, 분당도 하고 최근에 이름도 바꾸고 이런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세계적으로는 어떤가 혹은 네덜란드 태어나서 호주에서 교육받고 그렇게 서구인의 눈에는 한국 정당의 분당, 개명, 이게 어떻게 보이나. 이걸 제가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건데. 제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물론 어느 나라에서든지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는 거죠. 새로운 정당. 그렇죠. 창당하고 그리고 분당되고 합당되는 경험도 있지만 한국만큼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국에서는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 정당들 이름 아세요? 현재 정당 말씀이세요? 네네, 현재. 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민주공화당, 이거 허경영의 정당입니다. 기억나시죠? 허경영 후보자. 정말 유명한 분이네요, 허경영 씨. 아주 유명해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바른정당도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맞아요. 바른정당이 새로 생긴 것. 네. 정의당도 있어요, 정의당도 있죠. 진보적인 정의당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도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바꾼 지 또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1년도 안 됐죠. 아니, 1년 넘고 4년. 그래요? 횟수로 5년 전이죠. 벌써요? 새누리당이 그 이전에는 한나라당이었어요, 한나라당. 맞아요. 한나라당이었죠. 기억나시죠?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전에도 또 이름이 있습니다. 거슬러면 이름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건 보수 정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 이름 정말 많이 바꿨어요. 정말 많죠. 네. 근데 이거 최근의 흐름도 아니죠.
그 해방 직후 첫 해 안에 그 수백 잠깐만요. 개의 해방 정당들이- 직후까지 공부해 왔어요?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걸. 자, 들어보겠어요. 네. 해방 직후. 예, 그 첫 해에 수백 개의 정당들이 그 정당됐어요. 네. 근데 그 뒤에 3년 동안 많이 뭐 합당되거나 뭐 사라졌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건 그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오래된 흐름이죠. 오래된 흐름. 네. 그까지 알겠고.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맞아. 계속 그러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또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아세요? 또 할 거요? 네, 또 뭘로요? 또 할 거예요. 이번에 뭐가 될 거요? 아니, 아직 안 정했어요. 그 후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후보가 그래요? 뭐였더라? 후보가 재밌던데. 제가 몇 가지 여기 오면서 네. 몇 가지 새로운 그 정당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아, 그래서 뭐 제안할 거 있어요.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다며? 그 어느 정당이든지 그 새로운 이름을 바꾼다면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새누리당의 후보가 자, 들어보세요. 오케이. 지금 15년 한국에서 한 감각으로 국민제일당 첫 번째 국민제일당, 예, 후보 1, 후보 2 새빛 한국당 새빛 한국당, 세 번째 으뜸 한국당 으뜸. 이 셋 중에는 뭐가 제일 본인의 감각으로는 첫 번째요. 뭐였죠? 국민제일당? 국민제일당. 예. 이게 어감이 제일 좋아요? 약간 은행 이름 같지 않아요? 은행 이름 같은 게 아니고 은행 이름 두 개를 합친 거하고 똑같죠. 맞아요. 아, 그렇지. 아까 말씀하신 그 으뜸당, 으뜸 한국당. 으뜸 한국당. 그건 어떻게 영어로 그 표현할지. 으뜸이라는 게 궁금합니다. 제일이라는 뜻이죠. 제일. 아, 그쵸. 그 똑같죠. 네. 네. 뭐, First Korea Party? 별로예요? 예. 제가 더 좋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국민제일당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People First Party. 그건 나쁘지 않잖아요. 네, 나쁘진 않아요. 새빛 한국당. 새로운 빛. New Light? 뉴라이트. 그 New Right 똑같죠. 예. 그거하고 다르죠. 그거는 라이트, 오른쪽이고 네. 여기는 라이트니까 빛. New Right하고 New Light가 합치면 예. 그 샛빛 한국당. 그걸 영어로 했을 때 뉴라이트 네. 한국당, 코리아당 이러면은 외국인들이 듣기 어감이 어때요? 뭐 약간 뭐 그 교회 이름 같지 않은가? 교회 이름 싶어서, 같지 않은가? 무슨 종교 이름인 것 같죠. 종교 이름 예. 같다. 아, 이건 철저히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의 뉘앙스를 말하는 겁니다. 네. 퍼스트 코리아당도 이상하다. 그건 느낌이 어때요? 이게 First Korea 당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뭐 그 첫 번째 나오는 한국인처럼 제일 베스트에 가깝죠. 네. 퍼스트보다. 그럼 Best Korea Party는 네. 그 더 적합한 예. 이상해요? 아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Best 좀 Korea. 낫다, Best Korea면. First Korea보다. 네. 베스트 코리아는 어떤 느낌입니까? 뭐 코리아라는 나라가 네. 그 두 개 있잖아요. 네. 남북이. 예. 맞아요. 남북이.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우리가 베스트다? 예, 맞아요. 둘 중에 우리는 베스트 코리아 돼요. 예. 예. 그런 느낌 정도로 북쪽보다. 북쪽보다 낫다. 네. 네. 그런 뉘앙스라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건 그나마 그 국민제일당이다. 국민제일당 내의 People First Party. 이게 제일 나아요. 그런데 은행 이름 같다. 예, 약간 그래요. 예. 자, 새누리당 참고해 주세요. 외국에는 국민제일당이 제일 번역했을 땐 나은 은행 이름 같다는 느낌이 있답니다. 매우 정확하네요. 네. 그런데 본인이 그 후보로 만들어 온 게 있다고요? 아예? 본인이 만들어 온 이름이 있다고요? 예. 몇 가지 있어요. 예. 네. 조원당, 좋은 당, 좋다당, 좋다당. 좋치당. 좋치다당 뭐예요? 좋지, 아, 좋지. 좋지. 따라해봐요. 좋지. 좋지. 네. 예. 짱당, 멋진당, 아재당, 한사모당, 한국사랑하는 모임당. 한사모당 어때요? 한사모당. 네. 조사모당, 조국을 사랑하는 모임. 조사모당. 가나다당, 카나다당은 뭐예요?
가나다. 가나다당. 네, 뭐, 다른 생각 없으면, 네. 가나다당. 별거 없으면 가나다당으로 해라. 그리고 배달의 당 어때요? 배달의 당. 예. 그건 중국집 같잖아요. 옛날 한국 이름이잖아요. 네. 배달의 당. 배달의 민족이긴 한데, 어쨌든 배달의 당. 맨 처음이 뭐였죠? 좋은 당. 좋은 당. 예. 의외로. 지금 바른 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런 형용사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좋은 당. 분명히 5년 안에 생길 겁니다. 생길 거다. 그리고 어차피 뭐 또 바꿀 건데요, 뭐. 그렇죠. 한 번쯤 바꿔야겠어요. 그래서 좋은 당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당. 그 좋은 당의 어감은 외국인들이 보기엔 어때요? 외국인 귀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뭐, good party. 이상해요? 예. 이게 그 외국 정당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이름만 가지고 오늘 얘기했는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금방 지나가요. 정말, 예. 네,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죠. 네. 많이 준비했을 텐데 다 소용없고요. 커피 마시면 얘기하죠. 외국 정당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정당을 보면서 이름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정당에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우리나라 정당에? 딱히 뭐 그냥 그 이름보다 뭐 정치 강령이나 뭐 그 원칙 좀 중요시했으면 좋겠어요. 이름보다는 예. 네. 그 내용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끝나기 전에 제가 시간을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가지고 끝나기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광고를 먼저 해줘야 돼요. 거기 혹시 적은 거 있어요? 같이? 광고요? 네. 없죠? 예, 여기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를 읽을 테니까, 예. 재구 씨가 나머지 하나를 읽어야 되는데, 예. 자, 먼저 제가 동급에 없는 도심연비 19.5의 압도적 기술 어코드 하이브리드. 내게 필요한 서민금융을 한자리에서 1397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깨끗해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화신 안반수 제주 삼단수 제주 삼다수. 화산 안반수. 예. 화산 안반수. 네. 제주 삼다수. 이번 설에도 온 가족과 함께라면 역시 우리 한우자조금. 이거. 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코너는 없으더라도 이거 읽는 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훨씬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꺼내나겠습니다. 자, 벌써 끝나왔네? 네, 별거 안 했는데 이렇게 끝났어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해보고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이 코너를 계속 할지 말지 결정하고요.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선물 당첨자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가 연락드립니다. 설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안녕.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불평등은 늘어나고 우리나라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 아닙니까? 네. 정말 창피한 통계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면.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1995년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평균 이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자살률이 세계 1위에다가 OECD 평균 3배, 노인 자살률은 4배란 말이에요. 왜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한 이게 전문 용어인데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 그러니까 예. 예. 대기업이 돈 벌어야 중소기업도 벌고 소비자도 번다. 이런 논리인데. 예. 그러니까 일단 대기업부터 잘 되게 밀어줘야 된다. 이게 기조였거든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는 게 되는 구조가 있고 안 되는 구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구조는 대기업들이 돈 벌면은 투자하고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고 이래서 국내에서 돈을 돌리는 것보다는 배당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자사주 매입하고 이래가지고 주주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주들의 많은 수가 외국인이라 다 그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고 뭐 하나도 안 떨어지진 않겠죠. 근데 그게 과연 충분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이 안 돌아가는 거고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극복하려고 그걸 극복하려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이제 수치가 잘 나와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부동산 가지고 계속 경기를 진작시키는 노력을 이명박 정부 이후 집중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그걸 포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거가 참 좀 마약 같은 거라 우선 단기적으로 제일 효과 좋은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자꾸 경기 부양하는 방식을 쓰는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잘 된 나라 없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부동산 띄워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그래서요. 그렇죠. 부동산 띄워. 이제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 경제가 잘 돼 있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갑자기 국제 경제가 냉각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을 때 그런 걸 쓸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체질이 잘 돼 있는데 밖에 조건이 안 좋아요. 순간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체질 자체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경제가 시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해가지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심각한 문제인데, 이 구조적인 문제인데, 근데 이제 좀 각도는 다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아요. 최근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여기서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건이 삼성물산 제2모직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이 개입을 했다. 정치적 이유로.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연금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를 강화라든가 승계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렇게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시기에 정치적 이슈는 빼고 경제적 관점에 보시기에 이 건을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논쟁 구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이게 삼성이 지금 하는 짓이 잘못됐으니까 무조건 삼성 반대편 손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거다 이런 식으로들 생각하시는데 삼성 반대편이라는 게 지금 누구예요? 국제금융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이 좌절돼가지고 삼성에 대한 외국 금융자본의 영향이 더 세졌다면 저는 그건 우리 국민 경제를 위해서 좋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게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지금 싸우는 거는 이게 이씨 거냐 정씨 거냐 아니면은 주주 거냐 이건데 저는 그 기업들이 이씨 것도 아니고 정씨 것도 아니고 외국 주주 것들도 아니고 국민들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관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에 세금 내가지고 기업 보조금 주고 또 수입 규제해가지고 나쁜 물건 사서 쓰고 또 노동자들 지금도 하지만 큰 희생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이런 기업들인데 그거를 지금 이씨 거냐 주주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국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이 이런 일에 개입을 하는 거는 맞다고 봐요. 근데 개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 이번 사건 같으면 이씨의 편을 들어주는 대신에 삼성이 국민 경제에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 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라. 삼성의 경우에는 노조 인정해라. 산재 노동자 보상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을 어떻게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게 할까 하는 거를 그런 방향으로 국민연금이 조건을 내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연금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쓰려고 모아둔 돈이잖아요. 네네. 그걸 통해서 개입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삼성을 바꿔서 국민 경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거를 그냥 최순실 씨 딸 말 사주고 이런 거 해주고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말 사주고. 이명박 정부의 노선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이명박 정부 이후에 어떤 노선에 문제가 있었고 그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전 정부부터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이제 처음에는 이제 IMF의 강요도 있었고 이제 그런
두 정부 때부터도 이미 그런 기미가 보였지만 이제 특히 뭐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이러면서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국내 경제 규제 완화 이런 식으로 방향이 완전히 잡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자유화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외국 금융자본을 포함한 이제 단기 부동주주의 힘이 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들한테 계속 이윤 많이 내고 배당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 많이 해가지고 주가 올려서 우리 돈 벌게 해달라 이런 압력을 계속 증가시키니까 기업들이 점점 이 장기적 투자를 못하고 또 이윤을 많이 내려다 보니까 이제 비정규직을 엄청 많이 쓰면서 노동자들 임금을 그런 식으로 깎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정부는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때부터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권을 계속 약화시키니까 비정규직 착취하기는 더 쉬워지고 그리고 또 시장 자유화한다 해가지고 유통업 같은 거 자유화하니까 중소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또 어려워졌단 말이죠. 네네. 소위 골목상권. 네. 그렇죠. 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의 몫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득 분배가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상대적인 저소득층들이 소비 성향, 그러니까 자기 번 돈에서 어느 만큼 어떤 비율을 소비하느냐 이런 게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꾸 돈이 없어지고 위에 절대액으로는 훨씬 많이 쓰지만 비율로 보면은 돈을 많이 안 쓰는 고소득층이 자꾸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수요도 또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또 그렇게 되니까 자꾸 팔 때도 줄어들고 그래서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투자 둔화라던가 이런 걸로 악화돼가는 성장이 더 감속되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아하. 좀 단순화시켜서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리면 만나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에다가 시장을 활짝 열어주니까 그들 입장에서야 단기간의 이익을 보는 게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도 단기간의 이익에 집중하고 노동자 권리는 약화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쓸 소비자는 줄어들고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더더욱 돈을 그냥 쌓아놓고 재투자는 안 하고 그래서 이게 경제가 선순환되지 않고 만성적으로 활력을 잃어간다 이런 얘기죠. 설을 맞이해서 특집 코너를 따로 준비하겠다는 의지가 특별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하지만 특집스러운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장하준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0년에 경제소는 드물게 베스트셀러 1위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 이후 7년간 1위가 없으세요. 1등 하려고 책 쓰는 거 아닙니다. 이제 베스트셀러 나올 때가 됐는데 소식이 없어서 저희가 먼저 연락을 드린 겁니다. 다음 베스트셀러는 저희 뉴스 공장의 힘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즘 좀 있는 것 같아요. 반기문 전 총장도 교수님 영입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고 하는데 혹시 연락 온 적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예. 연락이 없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경제 정책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제가 현실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요.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연락 주시더라도.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연락 자체가 없었다? 근데 선거 때만 되면 한 번씩. 연락 주시더라도 안 할 겁니다. 아, 그래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연락을 하더라도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지, 정치나 정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책 베스트셀러 1호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제안이 와도. 그래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사다리 걷어차기, 이게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벌써 14년 전인데. 제가 좀 무식하게 정리를 해보면, 당시 내용이 뭐냐면, 선진국들이 자기들끼리는 부자가 되려고 보호무역을 했는데, 후발주자들이 그러려고 하면, 계속 가난한 상태로 자기들 시장 역할이나 하면서 사다리를 걷어찬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약하면. 근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다시 강력한 보호무역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되고, 그러면 세계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냐.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근데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죠. 무슨 뭐 그 중국을 통화 조작국으로 규정해서 뭐 35% 관세를 매기겠다. 멕시코하고 뭐 국경에 담쌓아야 되니까 뭐 멕시코 제품에 20% 관세 매기겠다 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미국이 그 세계 무역기구 회원에다가 뭐 멕시코하고는 나프타 조약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미국 경제 구조가 대부분의 자기들 소비 제품을 그 외국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폰이나 무슨 뭐 나이키 신발 뭐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만들어 오고 자동차 같은 거는 멕시코에서 많이 만들어 오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면 미국 기업들부터 우선 손살에 칠 거고 미국 소비자들도 갑자기 뭐 아이폰 가격이 30% 뛴다 이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호무역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긴 가겠지만 그렇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손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아니에요. 이게 일종의 프로파간다지 실제 말하는 만큼 그만큼의 큰 변화는 없을 거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그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있겠죠. 예, 우리나라는 뭐 미국뿐이 아니라 뭐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한마디로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또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협상 시작하면 뭐 또 그것 때문에 온갖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거고 또 뭐 중국하고 지금 또 뭐 그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우리한테 또 무역 제재하는 것도 있고 또 뭐 하다못해 뭐 미국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세계 그 금융 시장이 뭐 출렁거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그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경제가 그런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데 이미 사실 상당히 허약하다 이런 분석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얼마나 허약한지 이제 정부 발표하고 민간의 분석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밖에서 보시기에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정도로 안 좋은 건지 제가 이제 경제 바보거든요. 좀 쉽게 이 정도로 안 좋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다 뭐 상대적인 얘기니까 예를 들어 뭐 못하는 나라하고만 비교하면 아직도 그래도 뭐 2, 3%라도 성장하니까 뭐 1%도 못한 나라들인데 거기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게 문제가 이게 저성장이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라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특히 그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구한 그 개방이라던가 자유화 정책들이 제 의견으로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미 경제가 저성장, 고불평등 이런 체제가 고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부에서 뭐 돈 조금 풀고 규제 조금 완화한다 이런 거 가지고 지금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그 체질 자체가 이제 약화가 된 겁니다. 체질 자체가. 그러니까 방금 IMF 이후 이제 계속 우리 경제가 약화되어 왔는데 특히